네, 안녕하세요. 미래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 튜터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최근 SAT 리딩과 문법 시험지 이제 정밀 분석 특강을 하게 되는 날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되게 여쭤보시는 게 틴 선생님 혹시 요즘 SAT는 리딩과 문법이 많이 어려워졌나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수학은 제외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전문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이 리딩이랑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수학은 제외하고 제가 리딩과 문법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SAT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바뀐 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앞서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명은 조주호라고 하고요. 네, 그냥 다들 이제 튜터팀이라고 아시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제 외국 사람 아닙니다. 군대도 다녀왔고요.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굉장히 이제 오래되는데 한 20년 넘게 제가 뭐 캐나다, 뭐 화면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캐나다, 뭐 브라질, 뭐 서울, 뭐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대학교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3년 반 이제 수학 졸업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에 유펜 로스쿨 지금 합격한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법 쪽 길을 이제 가고 싶어서 원래는 이제 유펜 로스쿨에 지금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온라인으로 가르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원래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한 이제 패션이 워낙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년부터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제가 또 SAT를 가르치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미래 아카데미에서 이제 대표 강사 역할을 맡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경력으로는 뭐 SAT도 되고 ACT도 되고 제가 IB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IB 제가 수업도 예전에 했었고요. 에세이 라이팅도 있고 북클럽도 예전에 제가 무료 북클럽 수업을 제가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유료 북클럽 수업 많이 열 테니까 그것도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SAT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이 SAT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SAT 시험이라는 게 결국 이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옵션이라고 하지만 뭐 필수가 아니다. 이거 안 봐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낙 이게 전통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안 보고 명문대에 가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대부분 SAT를 이제 뭐 요즘에는 조금 빨리 보는 추세이긴 하지만 뭐 보통 이제 10학년이나 이제 11학년 때 들어가서 시험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한국 수능과 달리 이 SAT 시험은 1년에 여러 번을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뭐 3월, 5월 그다음에 뭐 8월, 10월, 12월 거의 뭐 5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못 봤다고 해서 수능처럼 뭐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재수해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못 보면 그 다음 거 뭐 3월달 못 봤으면 8월달 걸 따로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게 보는 시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숫자가 또 달라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8월달, 10월달이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다. 10월달이랑 12월달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얼마나 크게 어렵냐 이런 거는 사실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세 개의 평가 영역이 있어요. 이제 리딩 섹션이 있고 문법 섹션, writing and language 섹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math 섹션. math 섹션은 no calculator 그리고 calculator 섹션이 있어요. 리딩 파트는 이제 총 52문제고 이게 65분 동안 풀어야 되고 문법 파트는 44문제를 35분 동안 풀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약간 촉박하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 그리고 수학 파트는 이제 총 58문제를 80분 동안. 네, 이게 calculator가 no calculator section 같이 합쳐서. 네. 토탈 점수는 1600점.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네, 리딩이랑 문법을 합쳐서 각각 400점 만점인데 각각 합쳐서 800점 만점. 수학도 800점 만점.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나는 이제 미국 명문대를 노리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1550점 이상을 받아야지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제 학생들이 8월달에 이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혹시 얘들아 그 SAT가 어땠었냐? 리딩이랑 문법이 어땠었냐? 지금 많이 어려웠었냐?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후기들이 왔었어요. 네, 리딩 같은 경우에는 the passages were fairly simple, written in a fairly simple manner.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There were many inference questions and evidence-based questions. 네. 뭐 유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근거를 찾는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는 문제들이 많았었다. The answer choices were written in a vague manner. It was difficult to narrow down to the right answer choice. 그래서 이런 그 보기, answer choice가 약간 어렵게 써졌었다. 이 세 개의 파트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더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이 8월달 시험지를 제가 다운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제가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매를 해서 제가 직접 풀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신기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되게 이제 이런 조금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걸 조금 느꼈거든요. 제가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법 파트는 같은 경우는 이제 the writing and language section was on the easier side. 조금 더 쉬웠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뭐 문법 파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학생들도 그렇게 느껴졌고요. 네. There were some questions that required you to look at the passages as a whole and choose the best phrase or sentence to insert. 네. 그런 이런 후기도 있었고, there were some questions where you had to read the question very carefully. 질문을 굉장히 세세하게 읽었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틀린다 무조건.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후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봤으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후기, 리딩 테스트에 관련된 전체적인 후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딩 섹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 SAT 리딩 프랙티스 테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지문 자체만으로는 난이도가 좀 다소 쉬운 편에 속했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도 예전 SAT 프랙티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고전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뭐 제인 에어, 뭐 조금 더 어려운 이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고전 문학 작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런 문학 작품 지문도 아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쉬운 편에 속한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사이언스 패시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나마 그래도 어렵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comparative passage, 이제 history comparative passage였는데 그것 또한 뭐 다른 예전에 나왔었던 comparative passage랑 비교했을 때는 지문의 난이도에서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더 쉬운 편에 속하지 않았을까, 지문 자체는. 그래서 읽는 데서는 아마 학생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질문들, 거기에 나오는 보기들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변화는 제가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이런 게 왜냐하면 지문 자체의 그 난이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지문의 난이도를 조금 내리고 질문 자체를 올리면 학생들이 더 당황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는 질문들이 52문제 중 11개였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런 문제, 이런 근거를 찾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작년 8월 시험지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근거를 찾는 질문도 그때도 11개네? 52문제 중. 뭐지? 똑같은데 왜 더 많다고 느껴졌을까? 그걸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봤죠. 근데 보니까 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학생들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이제 inference question의 개수도 사실 뭐 학생들은 되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게 느껴진 거예요. 네. 개수는 비슷해요, 사실. 근데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었어요. 어떤 거에서 난이도가 어려웠었냐면 answer choice의 난이도가 좀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문의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땐 비슷할 건데 앞으로 나아가서는 질문과 answer choice의 그런 그러니까 좀 꼬이게 이제 질문을 내거나 answer choice를 조금 더 vague하게 좀 general하게 이제 쓰여지는 경향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figure 나오는 질문들은 figure라는 게 뭐 이제 데이터 테이블 아니면 뭐 이제 그래프 이런 질문들 이런 지문에서 이제 figure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figure가 나오면 뭐 한 지문에서 figure 하나만 나오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 8월 시험도 그렇고 올해 8월 시험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figure가 2개씩 나와요. 한 지문마다. 그것도 약간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2개씩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 출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2개씩 이제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관계성. 사실 SAT에서는 굉장히 여러 컨셉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 relationship, 이 컨셉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모든 게 relationship 관련되어 있어요. SAT에서는. 뭐 이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뭐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 심지어 뭐 패시지와 패시지, 지문과 지문 사이의 관계, comparative passage가 그거거든요, 결국. 그리고 figure과 패시지의 관계, 이 모든 게 관계랑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한 그 이해와 이제 그런 중요도가 올라갔어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예. 그리고 이제 comparative passage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지문 2개가 있는데 그거의 관계를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장으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의 난이도보다 answer choice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뭐 그 말 자체예요. 이제 지문 읽는 데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팀 선생님, 지문 자체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질문에 가서는 헷갈렸어요. 그런 거예요. 네. 질문에 가서는 내가 뭘 이해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보기, answer choice에 가서도 내가 이걸 봤었나? 안 봤었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문 자체가 쉽다 이제 느껴지니까 학생들이 약간 빨리 읽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빨리 읽다 보면 디테일 같은 거를 놓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answer choice랑 이제 질문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풀어봤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 SAT practice test랑 비교했을 때는 지문 자체는 되게 읽기 쉬운데 어디서 제가 이제 좀 이상하게 느껴졌냐면 answer choice에 이제 가면 예전 practice test 같은 경우는 되게 극단적인 단어들이 많았었어요. 네, 극단적인 단어들. 그냥 예시를 들자면 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뭐 only, must, required, always, all, every 이런 약간 극단적인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단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answer choice를 만들 때 출제자들이 그런 단어들을 이제 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단어들이 많으면 학생들이 풀기가 쉽거든요. 극단적인 단어가 보면 이거 너무 극단적이네. 패시지에서 사실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단어도 보면 이거 틀렸네? 하고 이제 굉장히 쉽게 그 맞는 답변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써놨어요. 굉장히 베이하게 써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게 답이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극단적인 단어가 안 보이니까 다 맞는 답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봤을 때 두 개 그 보기가 제가 이제 실제 시험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커피라이트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두 답변을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한 단어 때문에 하나가 틀렸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문마다 질문 유형의 분포도가 균일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푸는데 선생님 저기 그 evidence based question이나 inference question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체크를 했잖아요. evidence based question이 52문제 중 11문제였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많게 느껴졌을까? 이게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이제 학생들을 당황시키려고 이제 그 질문 유형들 그 분포도를 막 뒤죽박죽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뭐 한 질문마다 뭐 vocab question 뭐 한두 개 있거나 그다음에 evidence based question 한 두세 개 나오거나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지 못하게끔 뭐 한 지문에는 뭐 예를 들어서 evidence based question을 뭐 한 개만 넣는다든지 실제로 올해 8월 시험에서는 한 지문에서 evidence based question이 4개나 나왔었어요. 그럼 학생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evidence based question이 이렇게 한 지문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나? 어려워졌나? 바로 그걸 원하는 거.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래야지 당황하고 시험을 못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개수를 세보면 작년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막상 시험을 풀 때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뭔가 내가 예전이랑 풀었을 때랑 달라. 더 많아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흐름이 끊겨지니까 그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철저히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하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관계성.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 8월달 시험지를 풀면서 많은 질문들이 관계성을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캐릭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한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의 그 관계 그런 질문도 나오고 뭐 문단에 어떤 지문에서는 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관계가 뭐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제가 예전에 못 봤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관계성 관련된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 중요하니까. 중요한 컨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속에서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와 이거의 difference, 이거와 이거의 comparison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identify,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질문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comparison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 한 지문에서 한 두세 개 나온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이런 관계성, 이런 relationship, 어떤 지문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아니면 심지어 뭐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아니면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겠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조금 인식을 조금 더 하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에서 그리고 시험을 보는 데에서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figure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어떤 지문에서 한 figure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 테이블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데이터 테이블과 그래프를 같이 보여준다든지 figure 2개는 이제 나온다는 거죠. 한 지문에서. 물론 예전에도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figure, 이 뭐 데이터 테이블과 그래프 사이의 관계도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와 관련된 질문들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이제 어떤 데이터 테이블과 지문 사이의 관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데이터 테이블과 그래프가 있다. 피규어가 2개 나온다. 그럼 그 사이의 관계가 또 뭐냐? 이걸 또 같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갈게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comparative passage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뭐 comparative passage는 지문이 2개 나오니까 어차피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예전과 많이 비슷해요. 근데 뭐가 이제 좀 달라졌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문 2개를 읽으면 그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어떻게 명확하냐면 대체적으로 그냥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 서로 disagree, 동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반대하는 거구나 하고 굉장히 그냥 쉽게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고 이제 질문들을 풀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지문을 읽고 두 번째 지문을 읽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그 지문을 읽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지문에서 나는 여성 인권을 찬성해, 지지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 나도 똑같이 지지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잠시만, 둘 다 비슷하네? 그러면 서로 반대 안 하는구나. 근데 질문에 가니까 차이점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무슨 차이점? 똑같은 걸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여성 인권, women's rights, 얘도 여성 인권, women's rights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차이점이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여성 인권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포인트를 갖고 지금 지지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두 지문이 다르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다르다는 게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같은 토픽을 갖고 똑같이 지지를 하더라도 거기서도 차이점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서도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인식을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이 리딩 섹션 대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이제 하나씩 나열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문의 난이도보다 에세이 초이스들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바로 그거죠. answer choice에 대한 민감도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두 개의 보기를 봤을 때 한 단어의 차이예요. 한 단어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단어 때문에 그 보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만큼 민감도를 올리지 못하면 그냥 대충 그냥 극단적인 단어만 보려고 하면 지문을 저기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감도라는 게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매 수업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센시티비티를 키우자. 센시티비티, critical reading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다. 항상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미리 예상을 했었어요. 지문의 난이도보다 answer choice의 난이도를 올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에게 보기, answer choice를 볼 때마다 굉장히 세세하게 underlining 다 해가면서 키워드를 거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거는 답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공부를 할 때 answer choice를 이렇게 볼 때 빨리 읽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키워드를 다 underline 하면서 그 드릴링 연습을 해야지만 이게 돼요.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라도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거.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각 지문마다 질문 유형의 분포도가 균일하지 않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자들은 항상 이 변수를 갖고 이제 학생들을 당황시키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의 뭐 오더를 바꾼다든지 원래는 막 질문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main purpose, main point question에 있는데 막 다른 게 나와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근데 그런 변수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당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멘탈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미리 어떤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말고
그거는 불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해요?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죠. 뭐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세세하게 지문에서 몇 개의 지문이 나올 거다, 몇 개의 유형의 지문이 나올 거다, 이거는 예상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기 전체적인 픽처만 준비를 해놓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그냥 감수를 하는 거예요. 네. 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그런 게 있더라도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푸는 연습,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관계성의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다. 네. 지문과 figure 분석할 때 관계를 파악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읽는 태도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 어떤 관계가 나왔다, 두 물체의 어떤 관계가 나왔다, 두 사람의, 두 캐릭터의 관계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figure도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 나는 반드시 이 두 figure의 관계를 찾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연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읽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질문을 봤을 때 당황하는 거죠. 나 읽었을 때 이런 거 못 봤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틀리는 거예요. 결국. 그다음 마지막으로 comparative passage의 난이도가 올라감.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더욱 세밀하게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두 지문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똑같이 지지를 하더라도, 똑같이 동의를 하더라도 거기서도 차이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뭐 methodology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구나. 어떤 똑같은 주장, 똑같은 conclusion에 가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런 거를 이제 알면 훨씬 더 나중에는 이제 comparative passage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수월하게 풀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리딩 섹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제 문법 섹션으로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문법 섹션 관련해서 제 전체적인 후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법 섹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전 SAT 프랙티스 테스트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풀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예, 출제되는 유형 문제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문법 섹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리 다르게 나오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문법 섹션 특성상 리딩만큼 그 폭이 넓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테스트할 수 있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grammar, rules 그런 거 외에는 뭐 logic based question이 있는데 logic based question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렵게 내는다는 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만 뭐 흐름을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 문제. 근데 그것도 한두 개 정도만 나오죠.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다 썼다시피 question and answer choice를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하다. 이제 아까 이제 학생의 후기를 봤었잖아요. There were some questions where you have to read the question very carefully, right? 그래서 이제 question and answer choice를 정확히 못 읽는 학생들이 대다수죠. 네, 사실 문법에서는 실수가 많아요. 네,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질문을 misread하거나 질문을 잘 못 읽거나 이제 answer choice를 틀리게 읽거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nswer choi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unctuation, 컴마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스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sensitivity가 요구가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네, 리딩만큼. 그리고 지문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두 문제는 진짜 지문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사실 뭐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뭐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간혹가다 이제 어떤 학생들은 지문을 안 읽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냥 나 이거 안 읽어도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풀 거예요? 못 풀죠. 네.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이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법 섹션은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문법 섹션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뭐 최근 트렌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여름에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었는데 문법 섹션은 리딩 섹션도 이제 잘 보긴 했지만 이제 문법 섹션은 굉장히 학생들이 잘 봤었어요. 심지어 제가 8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8학년 학생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성실한 학생인데 문법을 처음 저한테 왔었을 때는 완전 초짜였어요.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근데 거의 뭐 한 12개, 13개씩 틀렸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저한테 배우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몇 개 풀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8월 시험에 문법을 만점을 받았었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 엄청 대단한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대로 하면 제가 그래도 보장을 줄 수 있는 게 350점 이상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사야 돼요. 어떤 책을 사면 될까요? The College Panda SAT Writing and Language Second Edition. 이거 교보문고에서 팔거든요. 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뭐 이 책과 지금 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여기서 뭐 스폰서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써본 책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에리카 멜처 SAT 그래머 책 이제 아실 텐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 책을 더 선호합니다. 네. 굉장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중학생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익힌다는 게 정독을 해야 돼요. 이 책을 이제 cover to cover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 2번. 2번을 정독해야 돼요. 왜 2번이냐면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겠죠. 아니 한 번 배웠으면 됐지. 선생님 이거 왜 다시 제가 해야 돼요? 까먹으니까. 그래머만큼 쉽게 까먹는 게 없거든요. 제가 펑추에이션을 한 주에 제가 가르치면 그 다음 주에 금방 까먹어요 학생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복습을 안 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나 정독을 할 때는 복습이죠. 복습. 복습을 안 하면 까먹게 되고, 까먹게 되면 질문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서 cover to cover 한번 하고, 네. 그리고 그걸 러시하는 게 아니고 빨리 그냥 정독하는 게 아니고 속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독. 진짜 하루에 뭐 한 두 개, 세 개 챕터를 이렇게 나눠서 하면 금방 그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2번 정독하고 나면 제가 진짜 정독을 했다고 하면 학생이 대략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문법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7개에서 10개를 틀려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네. 7개에서 10개. 많아봤자 10개예요. 많아봤자. 네. 진짜 개념을 자기가 진짜 거기에 나오는 엑서사이즈까지 다 풀어봤다. 나는. 다 이해를 했다. 했을 때는 7개에서 10개. 그 이상을 틀리면 정독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7개에서 10개 틀린 상황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푸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뭘 하냐면 이제 이거는 잘못된 예시예요. 모의고사를 막 풀어요. 한 번 풀었어요. 마이너스 7. 다시 한 번 풀어야겠다. 다른 거 풀어야겠다. 이거 계속 풀다 보면 늘겠지? 또 풀었는데 마이너스 6. 이거 나아지네? 와, 더 풀었어요. 마이너스 6. 이거 괜찮다. 이거 더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데이터 분석이 전혀 없잖아요.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분석을 뭐 어떻게 하느냐? 별거 없어요. 한 개의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본인이 틀렸던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학생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머 컨셉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학생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펑추에이션이 약하다고 하면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어퍼스트로피가 부분이 약하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본인의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들을 틀렸느냐. 그거를 이제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적고 그 파트를 다시 책에 가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네. 내가 어퍼스트로피 문제를 2개 틀렸다. 다시 가서 어퍼스트로피를 다시 봐야겠네. 복습해야겠네. 그럼 다시 공부하고 저기 복습하고 그걸 메모를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나는 다음 모의고사를 볼 때 어퍼스트로피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지. 이걸 한번 다시 본인한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체면을 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에 실수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 때 모의고사를 풀기에 앞서서 본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시험을 지금 다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실수했던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전 모의고사에서는 뭐 펑추에이션을 틀렸었다. 그럼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펑추에이션 문제는 다 맞추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그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봤자 실력이 늘지 않아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 부분만 생각해도 내가 전에 실수했던 걸 다시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점수가 늘어요. 제가 그거를 학생들마다 다 봤었어요. 수업 시간에 너는 이 부분이 취약해. 너는 이 부분이 취약해. 그래서 너 이거 공부해. 너 이거 공부해. 다시 가서 이거 공부해. 그 다음날 이제 와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점수가 올라가 있어요. 야, 너 이거 시험 보기 전에 이 부분은 이 문제들은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본인이 스스로한테 나는 이번 모의고사 풀 때는 이걸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걸 본인한테 인식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메모한 거를 읽고 풀어야지 점수가 형성되고 최소 몇 개의 모의고사를 풀고 실전에 들어가는 게 좋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만의 데이터를 이제 모아봤는데 최소 5개에서 뭐 10개 10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최소 5개는 풀어야 돼요. 왜냐? 한두 개만 갖고 풀어서 무슨 데이터가 쌓이겠어요. 전혀 안 쌓입니다. 그리고 이게 케바케인 게요. 정말 학생이 모의고사를 뭐 스타트 점수가 뭐 이제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딱 풀어봤을 때 10개 틀린 거에서 시작하는 학생이랑 뭐 5개 틀린 거 시작하는 학생이랑 좀 다르죠. 5개 틀렸으면 5개만 모의고사 풀어도 그나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근데 10개에서 시작했으면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더 풀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학생들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리딩이랑 문법 관련해서 이제 최근 SAT 이제 분석을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법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타대로 진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나오는 SAT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당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제 겨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제 지도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더 이제 지도를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긴 하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SAT 리딩과 문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 아니면 그냥 이런 부분들에서 문의사항을 하고 싶다 하시면 뭐 저희 카톡 채널 지금 저기 화면에 있는데 여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카톡 채널에 팀 선생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링크를 지금 입력하시고 이제 바로 문의 주시면 되니까 저희가 시간 될 때 답변을 성심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뮤렌 아카데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방문하셔서 뭐 제 프로필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수업들이 다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보시고 일정이 되는지 한번 보고 지금은 이제 이미 수업이 일어나고 있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새로 이제 오픈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특강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좋은 자료를 갖고 와서 여러분께 특강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뮤렌 아카데미 대표 강사 튜터팀입니다. 감사합니다.